기린의 날개, 히가시노 게이고. 가오리가 반찬가게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집에 돌아온 시각은 저녁 8시가 지나서였다. 평소 같으면 곧장 시내복으로 갈아입었겠지만 오늘은 옷을 갈아입지 않고 후유키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기로 했다. 오후 5시가 조금 지났을 때 그에게서 문자가 왔다. 일자리가 나서 지금 그쪽 사람을 만나러 간다는 내용이었다. 만약 무사히 채용이 결정되면 둘이 근처에 있는 선술집에 가서 건배라도 해야겠다고 가오리는 마음먹고 있었다. 그는 그가 좋아하는 맥주로, 그녀는 우롱차로. 그런데 9시가 지나고 10시가 되어도 후유키는 돌아오지 않았다. 휴대전화를 걸어보았지만 받지 않았다. 어디 있어? 걱정되니까 연락해줘. 그렇게 문자를 보냈다. 면접 결과가 좋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전에도 비슷한 일이 한 번 있었다. 이케부쿠로에 있는 다트바에서 종업원을 모집하니 가본다면서 나갔는데 다음날 아침까지 돌아오지 않은 것이었다. 걱정스러워 찾으러 나가보니 후유키는 근처 공원에서 술에 취한 채 쓰러져 있었다. 옆에는 빈 발포주 캔이 수북했다. 무슨 일이냐고 체근했더니 얼굴 표정이 어둡다는 이유로 채용을 거절당했다고 한다. 그래서 자포자기하는 마음으로 편의점에서 술을 사 마시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바보같이 라고 말은 했지만 가오리는 그의 심정을 10분 이해할 수 있었다. 그녀를 볼 면목도 없고 자신의 처지가 한심하기도 했을 것이다. 오늘 후유키가 어떤 곳에 면접을 보러 갔는지 가오리는 알지 못했다. 만일 손님을 상대해야 하는 일이라면 어려울지도 몰랐다. 그는 말주변도 없고 사람을 대하는데도 서툴렀다. 처음 보는 사람 앞에서는 말을 더듬기까지 했다. 기계를 상대하는 게 편해. 그는 늘 그렇게 말했다. 실제로 지금까지는 공장에서 일한 적이 많았다. 그리고 여전히 그런 일을 찾고 있다. 하지만 불황 탓인지 아니면 그에게 문제가 있는 것인지 인력 파견 회사에서 좀처럼 좋은 소식이 오지 않았다. 일자리를 못 찾는 것쯤 큰일도 아닌데 휴대전화로 시간을 확인하면서 가오리는 그렇게 생각했다. 바탕화면은 크리스마스 날 둘이서 찍은 사진이다. 11시가 조금 지나서야 그 휴대전화가 울렸다. 후유키였다. 가오리는 허둥지둥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후유키, 지금 어디야? 대답이 없었다. 전화가 끊어진 것 같지는 않았다. 자동차가 지나가는 소리 같은 것이 들렸다. 여보세요? 다시 한번 그를 불렀다. 가오리. 그제야 그는 끊어질 듯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어떡하지? 나 일을 저질렀어. 어? 뭐라고? 일이 좀 잘못된 것 같아. 어떡하면 좋지? 잠깐만, 무슨 일이 어떻게 잘못됐다는 거야? 찬찬히 설명해봐. 그리고 그의 입에서 대답이 나오기 전에 전화가 끊어졌다. 가오리가 급히 전화를 다시 걸어봤지만 신호는 가는데 전화를 받지 않았다. 대체 무슨 일이 생긴 걸까? 후유키가 무슨 일을 저질렀다는 걸까? 초조해서 견딜 수가 없었다. 가오리는 계속해서 제 다이얼 버튼을 눌렀다. 몇십 번을 반복한 끝에 겨우 전화가 연결됐다. 여보세요. 상대의 목소리가 들렸다. 그런데 후유키가 아니었다. 어떻게 된 영문인지 몰라 대답을 못하고 있는데 저쪽에서 다시 여보세요 하고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가오리는 침을 한번 꿀꺽 삼키고 나서 저 지금 전화 받으시는 분은 누구시죠? 그거 후유키 휴대전화 아닌가요? 라고 물었다. 그러자 상대는 뜻밖의 말을 했다. 가오리는 순간 자신이 잘못 들은 게 아닐까 생각했다. 상대가 경찰입니다. 라고 대답했던 것이다. 경찰이라고요? 이 전화기 주인이 야시마 후유키 씨 맞습니까? 오토바이 면허증으로 확인했는데요. 네, 맞아요.
오토바이 면허증을 확인했다고? 왜지? 야시마 씨가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현재 병원으로 이송 중이에요. 뭐라고요? 갑자기 머릿속이 하얘졌다. 교통사고라고? 어떻게? 조금 전까지 통화를 했는데. 의문스러운 게 너무 많아 무엇부터 물어야 할지 혼란스러웠다. 실례지만 전화하신 분은 누구시죠? 야시마 씨와는 어떤 관계십니까? 같이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저 어떻게 사고를 당했나요? 많이 다쳤어요? 자세한 건 아직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우선 전화 거신 분의 신원부터 확인해야겠는데요. 이쪽 전화에는 가오리라고 표시됩니다. 가오리 씨 맞습니까? 네, 맞아요. 나카하라 가오리예요. 아, 네. 나카하라 씨. 그럼 전화를 끊고 잠시 기다려주세요. 저희가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이 전화 말고 다른 전화로 걸 테니 그렇게 하십시오. 상대는 단숨에 거기까지 말한 후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었다. 가오리는 정신이 아득해지는 느낌이었다.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 도대체 무슨 일이? 실말이라고는 후유키가 한 말밖에 없었다. 나 일을 저질렀어. 일이 좀 잘못된 것 같아. 그는 그렇게 말했다. 혹시 면접을 보다가 실수를 저지른 것일까? 하지만 교통사고는 또 뭐지? 자살이라는 단어가 뇌리를 스쳤다. 설마 채용되지 못한 것 정도로 그렇게까지 자포자기 않았겠지. 하지만 전화 목소리로 봐서 몹시 낭망한 것만은 틀림없는 듯했다. 가오리는 고개를 내저었다. 무슨 일인지 아무리 생각해봐야 소용없다. 지금은 일단 후유키의 상태가 문제다. 얼마나 다친 것일까? 집에 돌아온 후로 아무것도 먹지 않았는데도 식욕이 전혀 없었다. 식욕은커녕 윗속이 쿡쿡 찌르는 것처럼 아프고 울렁거렸다. 경찰과 통화한 지 30분쯤 지났을 때 다시 휴대전화 벨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받아보니 아까와는 다른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그 역시 경찰이었다. 그는 가오리에게 병원 이름을 알려주었다. 교바시에 있는 응급병원이라고 했다. 후유키는 현재 의식불명이며 곧 수술을 받을 예정이란다. 빨리 와줄 수 있겠느냐고 묻기에 곧바로 가겠다고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다. 가오리는 아파트를 나와 택시를 잡아탔다. 이렇게 예정에 없는 지출을 하면 이번 달 생활비가 빠듯하겠지만 지금은 그런 걸 따질 때가 아니었다. 병원 앞에는 경찰차가 여러 대 서 있었다. 가오리가 들어가자 남자 몇 명이 달려왔다. 그중 둘은 제복 차림의 경찰이었다. 후유키의 상태를 물으니 아직 수술 중이라고 한다. 살아날 수 있을지 확실치 않다는 말에 가오리는 하마터면 정신을 잃을 뻔했다. 사람들이 부축해 간신히 대합실 의자에 앉았다. 궁금한 게 산더미 같았지만 말이 나오질 않았다. 거꾸로 그녀는 질문 공세에 시달렸다. 후유키에 대해 이것저것 물었지만 머리가 혼란스러워 가오리는 제대로 대답할 수 없었다. 결국 경찰이 한 발 물러섰다. 내일 하지. 리더인 듯한 남자가 말하는 소리가 귀에 들려왔다. 대합실 의자에 앉아 가오리는 후유키가 살아날 수 있기만을 간절히 빌었다. 물론 마음에 걸리는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경찰들의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불심 검문을 받게 된 후유키가 무슨 이유에선지 도망치다가 찻길로 뛰어들어 트럭에 치인 것 같다. 그가 왜 도망치려 했는지는 알 수 없었다. 그러나 지금 그런 건 아무래도 좋았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나중에 후유키 본인에게 물어보면 될 일이다. 가오리는 세상 누구보다도 후유키를 신뢰했다. 그는 가오리에게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그것만은 자신 있었다. 의자 위에 발을 올려놓고 무릎을 껴안은 채 얼굴을 파묻었다. 아무와도 얼굴을 마주치고 싶지 않았다. 누가 말을 거는 것도 싫었다. 후유키가 살아났다는 말 외에는 그 어떤 말도 듣고 싶지 않았다. 가만히 눈을 감고 있으니
후유키가 옆에 있는 것만 같은 느낌이 들었다. 지금이라도 당장 어깨를 감싸 안아줄 것 같다. 그렇게 몸을 맞대고 서로가 서로를 의지하며 지금까지 살아왔다. 두 사람은 후쿠시마현 출신이다. 가오리는 어렸을 때 사고로 부모를 잃고 보육원에 맡겨졌다. 반면 후유키는 엄마가 양육을 포기한 경우였다. 그의 엄마는 18살에 결혼도 하지 않은 채 상대 남자가 행방불명된 상태로 후유키를 낳았다. 그 엄마가 지금 어디서 무얼 하는지는 전혀 모른다. 고등학교 졸업 후 가오리는 간호직종에 취직했고 후유키는 조그만 건축사무소에서 일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후유키가 20살 때 그 건축사무소가 도산하고 말았다. 그는 다시 취직하려고 했지만 좀처럼 일자리가 찾아지지 않았다. 도쿄로 올라가자는 제안을 누가 먼저 했는지 이제는 기억조차 가물가물하다. 둘 다 망설임이라고는 전혀 없었다. 도쿄로 가고 싶다는 얘기를 평소에도 늘 해왔기 때문이다. 도쿄라면 일자리가 얼마든지 있을 테고 수입도 많아질 것이라고 생각했다. 시골에서 일생을 마치고 싶지 않다는 마음도 작용했다. 지금으로부터 약 5년 전 얼마 안 되는 저금을 들고 두 사람은 도쿄로 올라왔다. 그리고 원룸 아파트를 빌려 동거하기 시작했다. 가난했지만 마음은 풍요로웠다. 매일 밤 각자의 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후유키는 기술을 배우고 싶어 했다. 그러나 젊은 두 사람이 상상했던 것보다 경기가 훨씬 좋지 않았다. 일자리를 쉽게 찾을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가 무너지기까지는 그리 많은 시간이 필요치 않았다. 후유키는 파견 사원으로 공장에서 일하거나 일용직으로 노동하는 것 외에는 길이 없었다. 가오리는 몇 군데 아르바이트를 겹치기로 뛰었다. 그렇게 해서 겨우 먹고 사는 상황이 이어졌다. 일하고 또 일해도 생활은 나아지지 않았다. 그러던 중에 더욱 안 좋은 일이 생겼다. 작년부터 구니다치에 있는 공장에서 일해온 후유키가 반년 전쯤 계약이 해지되었던 것이다. 그 직후 몸 상태까지 나빠진 그는 한동안 아무데도 취직하지 못했다. 그러니 생활을 전적으로 가오리의 수입에 의지할 수밖에 없었다. 급기야 최근 몇 달 동안은 월세도 내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미안해, 가오리. 내가 변변치 못해서. 최근 후유키는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사과의 말을 했다. 그리고 이렇게 덧붙였다. 하지만 열심히 해서 꼭 행복하게 해줄게. 하루빨리 일자리를 찾아서 편안하게 만들어줄게. 그래, 힘내 후유키. 힘내서 건강한 미소를 보여줘. 가오리는 두 손을 맞잡고 기도하듯 중얼거렸다. 마스미야가 니온바시 경찰서 강당으로 갔을 때 고바야시는 사카가미와 함께 강당 바로 앞에 있는 흡연실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둘 다 표정이 심상치 않았다. 두 사람과 헤어진 것은 어젯밤 늦게였다. 그러고서 마스미야는 집으로 돌아가 잠시나마 눈을 붙였다. 좋은 아침입니다. 하고 마스미야가 두 사람에게 인사했다. 우리 얼굴을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들어? 골초인 고바야시가 누런 이를 드러내며 물었다. 안 좋은 소식이 있나 보군요. 마스미야의 말에 고바야시는 아랫입술을 비중 내밀고 고개를 끄덕거렸다. 그 남자 아직도 의식이 안 돌아왔대. 위태로운 상태인가 봐. 잘못되면 골치 아픈데. 이번 사건은 간단히 처리될 줄 알았는데 말이지. 신원은 밝혀졌나요? 그야 밝혀졌겠지. 관할서 등등이 밤새 움직인 모양이던데. 마스미야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고 나서 강당 입구로 시선을 돌렸다. 니온바시 경찰서 직원들이 끊임없이 들락거리고 있었다. 수사본부를 설치하느라 분주한 듯 했다. 의심 가는 인물이 트럭에 치였다는 보고가 들어온 것은 어젯밤 마스미야를 비롯한 수사관들이 에도바시 일대에서 한창 정보를 수집하고 있을 때였다. 순찰 중이던 경찰을 보고 달아나 도로로 뛰어들었다가 트럭에 치였다고 했다. 갖고 있던 지갑에서 에도바시에서 칼에 찔린 채 발견된
아오야기의 운전면허증이 발견됨에 따라 용의자로 의심받게 된 것이다. 그 보고를 들은 순간 그곳에 있던 수사관들 사이에는 안도감이 흘렀다. 아마도 그 남자가 아오야기를 찌른 범인일 것이다. 병원으로 실려갔다고 하니 의식이 돌아와 본인 이야기만 들으면 사건은 종결되는 거나 다름없다. 모두가 그렇게 생각했다. 덕분에 어젯밤 수사팀이 일단 해산할 수 있었고 마스미야도 귀가했던 것이다. 만약 사망한다면 사건이 그대로 종결되지 않을까요? 사카가미가 주위를 살피면서 목소리를 낮추어 물었다. 피해자의 지갑을 갖고 있었다는 건 금품을 노린 범행이라는 얘기잖아요. 피의자 사망으로 깨끗이 처리되지 않겠어요? 그러자 고바야시가 얼굴을 찡그렸다. 그렇다 해도 준비해야 할 자료가 한두 가지가 아니야. 서류상으로 모양은 갖춰야 하니까. 피의자의 동선을 검증하는 것만도 보통 일이 아니라고. 하지만 살아난다면 진술 내용을 뒷받침할 증거만 수집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살아나기만을 기도하는 거지. 그렇게 말하고 그는 담배를 비벼 껐다. 강당에서는 수사본부 설치가 끝난 상태였다. 책상과 의자가 질비하게 놓이고 무전기와 팩스, 전용 전화 등이 마련됐으며 수사회의 때 간부들이 앉을 연단도 설치되어 있었다. 수사관들은 각자의 자리가 미리 정해져 있었다. 마스미야가 자신의 이름이 붙은 자리로 가보니 잘 아는 인물이 옆자리에 앉아 있었다. 어서 와 하고 상대 남자가 아른 체를 했다. 가가 교이치로였다. 어떻게 응대하나 궁리하고 있는데 고바야시가 다가왔다. 조금 전에 계장님과 의논했는데 이번에도 가가군과 자네를 붙이기로 했어. 불만 있나? 아닙니다. 별로요. 마스미야는 고개를 젓고 나서 가가를 내려다보았다. 잘 부탁합니다. 부탁은 내가 해야지. 고바야시가 사라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마스미야도 자리에 앉았다. 위에서는 내리마 소녀 살해 사건이 나와 교이치로 씨를 한 조에 넣은 덕분에 해결되었다고 생각하나 봐요. 교이치로 씨라고 부르는 거 이제 그만하면 안 되겠어? 우리가 사촌이라는 걸 모르는 사람이 없잖아. 그럼 가가 경부모님으로 할까요? 거참 딱딱하게 구네. 좋아요. 가가 선배님으로 하죠. 그래, 알았어. 음영이 짙은 얼굴을 한 사촌형이 고개를 끄덕였다. 지난번 사건 때도 말했지만 수사 일과가 나선 이상 자네들이 주역이야. 뭐든 주저없이 지시해도 좋아. 마리아들 그렇게 하시죠. 마스미야가 얼굴을 찡그리는데 갑자기 주변 공기가 달라졌다. 출입구 쪽을 돌아보니 이시가키 계장 뒤로 이사관과 관리관 등의 간부들이 들어오고 있었다. 맨 끝에는 니온바시 경찰서 서장이 있었다. 그들이 연단에 자리 잡자 수사 회의가 시작되었다. 진행은 이시가키가 했다. 형사과장의 사건 경위 보고에 이어 감식반과 기동수사대 대표들의 수사 결과 발표로 사건의 개요가 파악됐다. 피해자는 아오야기 다케아키 55세, 건축 부품 제조회사 가네세키 금속에 근무했으며 직함은 제조본부장, 신주쿠 본사에서 어제 오후 6시경에 퇴근했고 니온바시에 간 이유는 아직까지 알려지지 않음. 그 점에 대해서는 가족들도 모르는 듯함. 칼에 찔린 시각은 밤 9시 10분 전에서 15분 전으로 추정. 에도바시 지하도에서 찔린 후 혼자서 니온바시 다리까지 이동. 니온바시 파출소 야스다 순경에게 발견되어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곧 사망. 흉기는 길이 약 18cm의 접이식 나이프로 날의 길이는 약 8cm. 손잡이 직전까지 흉부에 꽂혀 빼기가 어려웠던 탓에 범인이 흉기를 방치했던 것으로 보임. 손잡이의 지문은 천 같은 것으로 닦여 있었음. 사건 발생으로부터 약 2시간 후인 밤 11시 10분경 니온바시 닌교초에 있는 하마초료쿠도라는 공원에 수상한 남자가 잠입해 있는 것을 긴급 수배 명령을 받고 부근을 순찰하던 경찰이 발견. 말을 걸고 검문하려는 순간 달아나기 시작했고 경찰이 뒤따르자 시노아시 도로를 그대로 횡단하다 지나가던 트럭에 받쳐
두부에 심한 손상을 입고 정신을 잃음. 남자는 곧장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며 소지하고 있던 지갑에서 아오야기 다케아키의 운전면허증이 발견된 바 살인사건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 남자가 숨어있던 장소에서 서류 가방도 발견됨. 남자의 이름과 주소는 오토바이 면허증으로 판명됨. 야시마 후유키, 26세. 현 주소는 아다치 구 우메다. 밤 11시경 가오리라는 이름으로 등록된 번호로 전화한 기록이 있었음. 수사관이 연락을 취해본 결과 야시마와 동거 중인 나카하라 가오리라는 여자로 밝혀짐. 사정을 전해들은 여자는 곧바로 병원으로 달려왔지만 충격이 심해 자세한 이야기를 들을 수 없었음. 야시마가 소지하고 있던 지갑과 하마 초료쿠도 공원에서 발견된 서류 가방은 아오야기 다케아키의 가족이 확인한 바 모두 다케아키 것이 틀림없다는 증언을 확보함. 이상이 현재까지 밝혀진 사건의 개요였다. 이 정보를 바탕으로 수사 방침이 세워지고 수사팀 편성도 결정됐다. 사건에 대한 수사를 시작할 때에는 당연히 나름의 긴장감이 있다. 그런데 오늘은 평소 회의 때와 비교해 분위기가 한결 느슨하다고 마스미야는 느꼈다. 이사관이나 관리관은 간간히 웃기까지 하며 얘기했고 다른 간부들에게서도 여유가 느껴졌다. 마스미야 주위에 앉은 형사들도 어깨에 힘을 뺀 채 편안한 자세로 앉아 있었다. 그다지 큰 어려움은 없을 거라고 다들 사태를 낙관하는 모양이었다. 수사 회의가 끝나자 각자 맡은 역할에 따라 그룹별로 다시 모였다. 마스미야는 가가와 함께 고바야시가 지휘하는 그룹에 배정됐다. 이 그룹은 감식 수사 담당으로 통상은 피해자와 관련된 모든 사항을 조사하도록 되어 있지만 이번에는 상황이 조금 달랐다. 야시마와 피해자 사이의 관계를 파헤치는 게 우선일 것 같다. 가가와 마스미야는 야시마가 입원해 있는 병원으로 가봐. 동거 중인 여자가 어젯밤부터 내내 붙어 있다는데 웬만큼 마음이 진정될 때가 됐으니까 얘기를 들을 수 있을 거야. 증거품 담당자들이 그쪽으로 갈 모양이니까 그 차로 같이 가도록. 고바야시의 지시에 마스미야는 알겠습니다. 라고 대답했다. 야시마 본인이 의식을 되찾는다면 문제는 간단하겠지만 만일의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까 우선은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두도록 해. 평소와 비교해 사뭇 낙관적이기까지 한 말투로 고바야시가 말했다. 병원으로 간다는 증거품 담당자들이란 사카가미와 젊은 수사관으로 이루어진 팀이었다. 운전은 그 젊은 수사관이 했다. 가가가 조수석에 앉고 마스미야와 사카가미는 뒷자리에 탔다. 시원스럽게 해결되면 좋겠는데. 차가 달리기 시작하자 사카가미가 말했다. 야시마 그자가 어떻게든 살아서 자백해주면 좋겠지. 거기에 복잡한 사정이 없고 그저 금품을 노린 강도 사건이라면 이상적이고 돈이 있어 보이는 인간을 되는 대로 노렸다. 그런 거 말이야. 금품을 노린 건 사실 아닐까요? 지갑과 가방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마스미야가 말했다.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러기엔 찜찜한 구석이 많단 말이지. 일단 그런 데서 덮쳤다는 것부터가 그래. 아무리 지나가는 사람이 많지 않다 해도 어쨌든 길 한복판이잖아. 아주 늦은 시각도 아니고 말이야. 누가 보기라도 하면 끝장 아니야? 제정신을 가진 인간이라면 그런 짓은 하지 않지. 제정신이 아니라면 약을 먹었다거나? 그랬으면 아까 회의에서 얘기가 나왔겠지. 병원으로 실려갔으니 검사도 이것저것 받았을 텐데 말이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술에 취한 김에 그랬다. 그 정도 선인데 문제는 미리 흉기를 준비했다는 거야. 다시 말해 어느 정도는 계획적인 범행이었다는 얘기지. 제길 역시 야시마에게 부탁하는 수밖에 없겠어. 살아주기를 말이야. 사카가미는 짜증스럽다는 듯 머리를 벅벅 긁었다. 마스미야는 조수석에 앉은 가가의 뒤통수를 바라보았다. 본인에게 의견을 물어보지 않는 한 수사 일과의 대화에 끼어들 생각이 없다는 듯 그는 말없이 앞만 바라보고 있었다. 병원에는 지역과의 사이키라는 순경이 연락책으로 대기하고 있었다. 그는 아직까지 특별한 이상은 없다고 했다. 야시마는 집중 치료실에 들어가 있고 면회는 되지 않는다고 한다.
그럼 나카하라라는 여자는요? 마스미야가 물었다. 조금 전까지 대합실 한 구석에서 쉬고 있다가 방금 편의점에 간다면서 나갔습니다. 곧 돌아올 겁니다. 밤새 여기 있었나요? 네, 그렇습니다. 면회가 되지 않으니 여기 있어봐야 아무 소용이 없을 텐데. 그야 그렇죠. 마스미야는 한숨을 내쉬고 가가와 사카가미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너무 놀라서 냉정한 판단을 못하는 거겠지. 회의 때 들은 얘기로는 충격 때문에 말도 제대로 못한다더라고. 사카가미가 소곤소곤 말했다. 나카하라 가오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동안 담당 의사의 소견을 들어보기로 했다. 5시간에 걸친 수술을 마친 후 교대로 잠깐씩 수면을 취하면서 야시마의 상태를 지켜보고 있다는 40대 중반의 호리호리한 의사는 조금 성가시다는 표정이었다. 전문적인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가장 심각한 건 두개골의 복잡 골절입니다. 그게 뇌에 영향을 미쳐서 의식이 돌아오지 않는 겁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그런 상황입니다. 의식이 돌아올 가능성은 있습니까? 돌아온다면 언제쯤이 될까요? 사카가미의 질문에 초조함이 묻어났다. 그러나 의사는 냉담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다.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건 의식이 돌아오지 않는다 해도 이상할 게 없는 상태라는 거죠. 하지만 동시에 지금 당장 돌아올 가능성이 없다고도 할 수 없습니다. 몇 달 동안 혼수 상태로 있다가 기적적으로 의식을 되찾는 경우도 적지 않으니까요. 물론 깨어나지 못한 채 영원히 잠드는 케이스가 그 몇 배는 됩니다만. 사카가미의 어깨가 축 늘어지는 것을 마스미야는 뒤에서 보았다. 자신의 뒷모습도 비슷하겠지 하는 생각이 들었다. 마스미야와 가가가 1층으로 내려가자 사이키 순경이 젊은 여자 하나를 데리고 다가왔다. 나카하라 가오리였다. 청바지와 셔츠, 카디건 차림에 둘둘만 다운 재킷과 큼직한 가방을 가슴에 품은 그녀는 얼굴에 화장기가 없고 안색도 좋지 않았다. 길게 늘어뜨린 머리카락이 살짝 흐트러져 있었다. 1층 구석에 있는 커피숍으로 그녀를 데리고 갔다. 다행히 손님이 없어 종업원에게 양해를 구하고 안쪽 테이블 2개를 사용하기로 했다. 사카가미가 재떨이를 찾았지만 말할 것도 없이 금연 구역이었다. 마음은 좀 진정이 되셨습니까? 마스미야가 나카하라 가오리에게 물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조금요 라고 들릴락 말락하게 대답했다. 자세한 상황은 들으셨나요? 이 질문에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다. 마스미야는 혀로 입술을 축였다. 어젯밤 주오구 니온바시에서 한 남성이 칼에 찔려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부근을 조사하다가 수상한 남자를 발견하고 검문을 하려 하자 그 남자가 갑자기 달아나면서 횡단보도로 뛰어들어 트럭과 충돌했어요. 그 사람이 야시마 후유키 씨였습니다. 마스미야의 말이 끝나자 나카하라 가오리는 고개를 들고 형사들을 쭉 둘러봤다. 그러더니 마스미야에게 시선을 고정했다. 사건은 아까 뉴스로 봤어요. 그런데 그 사람 그런 짓 할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을 찌르다니 말도 안 돼요. 피해자의 지갑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눈을 부릅떴다. 뭔가 착오가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녀는 다시 시선을 떨어뜨렸다. 어젯밤 11시경에 야시마 씨의 전화를 받으셨죠? 용건이 뭐였습니까? 그냥 별다른 용건은 없었어요. 자세한 내용을 말씀해 주세요. 그러자 나카하라 가오리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지금 곧이라고 말하고 나서 목이 잠기는지 헛기침을 했다. 지금 곧 갈게. 늦어서 미안해. 그 말뿐이었던 것 같아요. 어디에 있다든지 뭘 하고 있다든지 그런 얘기는 없었습니까? 없었어요. 어제 야시마 씨는 몇 시쯤에 집에서 나갔나요? 잘 모르겠어요. 제가 아르바이트 때문에 저녁 8시 넘어서 들어왔거든요. 5시쯤 면접 보러 간다는 문자만 왔었어요. 면접이란요? 일자리를 찾고 있었어요.
일자리가 나서 지금 그쪽 사람을 만나러 간다고. 마스미야가 앞으로 바싹 다가앉았다. 야시마 씨가 현재 실업 상태이신가요? 네. 하고 대답하고 나서 그녀는 놀라는 표정으로 허리를 쭉 폈다. 그렇다고 사람을 해치고 지갑을 훔칠 사람이 절대 아니에요. 분명히 무슨 오해가 있을 거예요. 그녀의 눈이 차츰 붉어졌다. 자자 하며 마스미야가 그녀를 달래듯 손짓했다. 야시마 씨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가오리 씨가 아는 범위에서요. 두 분은 어떻게 만났나요? 그게 이 일과 무슨 관계가 있죠? 나카하라 씨가 그런 것까지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 오해가 있다면 그걸 풀기 위해서라도 저희가 모든 걸 파악해야 합니다. 괴로우시겠지만 부탁드립니다. 마스미야가 고개를 숙이자 나카하라 가오리는 마지못한 표정으로 자신들이 나고 자란 과정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두 사람 다 보육시설에서 자랐다는 얘기에 마스미야는 살짝 놀랐다. 돈은 없지만 그런대로 행복하게 살아왔어요. 반년 전에 회사에서 잘리기 전까지는요. 그는 영문을 모르겠다고 하더군요. 자신이 왜 재계약이 안 됐는지. 나카하라 가오리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서려 있었다. 그게 어떤 회사였죠? 마스미야가 물었다. 자세히는 모르지만 무슨 부품을 만드는 회사였어요. 건물을 지을 때 사용하는 거라고 하던데. 건물이라고요? 마스미야의 머릿속에서 번뜩 스치는 것이 있었다. 회사 이름은요? 가오리가 미간에 주름을 세우고 가네다였나? 가네모토였나? 하고 중얼거렸다. 혹시 가네새끼? 아, 맞아요. 그 순간 마스미야와 가가, 사카가미가 서로 눈을 마주쳤다. 그리고 사카가미가 젊은 형사에게 뭐라고 귀댓말을 했다. 젊은 형사는 긴장한 얼굴로 일어서더니 커피숍을 나갔다. 본부에 보고하려는 것이다. 그 회사에 관해서 야시마 씨가 혹시 다른 말은 안 하던가요? 회사의 다른 사람 이름은 들은 적 없어요? 나카하라 가오리는 의아하다는 표정으로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가로저었다. 기억이 안 나요. 갑자기 해고당했다고 말한 것밖에는요. 그 사람 원래 남에게 설명 같은 거 잘 못하거든요. 근데 왜 그런 걸 물으시는 거죠? 그 회사가 왜요? 아니, 별일 아닙니다. 마스미야는 어영부영 넘어가려 했지만 가오리는 납득하지 못하겠다는 표정으로 그를 뚫어져라 보았다. 말씀해 주세요. 질문만 하고 저한테는 왜 아무것도 안 가르쳐 주시는 거죠? 마스미야가 대답을 못하고 난처해 하는데 그 정도는 가르쳐줘도 되잖아? 라며 가가가 나섰다. 어차피 언젠가는 알게 될 일인데 피해자의 신상에 관해서는 석간에도 나올 거고 말이야. 틀린 말은 아니었다. 마스미야는 나카하라 가오리를 향해 바로 앉았다. 실은 니온바시에서 칼에 찔린 피해자의 근무처가 가네세키 금속입니다. 그녀는 그 말의 의미가 금방은 이해되지 않는 듯 했다. 한동안 눈만 깜빡거리다가 마침내 숨을 크게 들이쉬듯이 입을 열었다. 그래서 후유키가 그 사람을 찔렀다는 건가요? 아니에요, 그건 아무 관계도 없어요. 그 사람이 그럴 리가 없어요. 그녀의 붉어진 눈에서 눈물이 넘쳐 흐르기 시작했다. 그녀는 가방에서 손수건을 꺼내 눈물을 닦았다. 야시마 씨의 최근 상태가 어땠습니까? 평소와 다른 점은 없었나요?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눈 밑에 손수건을 댄 채 그녀가 고개를 흔들었다. 두 분의 사생활에 변화는 없었나요?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상관없습니다. 없었어요. 똑같았어요, 모든 게. 그녀는 이성적으로 생각하기를 포기한 사람 같았다. 그럴 여유가 없을 것이다. 이걸 좀 봐주세요. 사카가미가 끼어들며 폴라로이드 사진 한 장을 가오리 앞에 내밀었다. 피 묻은 나이프가 찍힌 사진이었다. 이거 혹시 본 기억이 있으십니까? 가오리는 손수건으로 뺨을 누른 채 사진으로 시선을 떨어뜨렸다. 그녀의 얼굴에 겁먹은 기색이 스친 것은 나이프에 혈흔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가 이 나이프를 갖고 있는 걸 본 적이 있나요? 사카가미가 거듭 물었다. 가오리는
고개를 저었다. 본 적 없어요. 정말이에요? 잘 봐요. 호신용으로라도 가지고 다니지 않았어요? 아니요.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가오리는 떨치듯 사진을 밀어내더니 테이블에 엎드려 엉엉 울음을 터뜨렸다. 차광 커튼 사이로 늦가을 햇살이 새어든다. 유토는 휴대전화를 귀에 갖다 대며 쓸데없이 날씨만 화창하네 라고 머리 한구석으로 생각했다. 사정은 알고 있다. 이쪽 일은 내가 알아서 처리할 테니 넌 걱정 안 해도 돼. 담임 산하다가 무거운 음성으로 말했다. 무엇보다 몸 조심하고 식욕이야 없겠지만 잘 챙겨 먹어야 한다. 혹시 곤란한 일이 생기면 얘기해라. 내가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최대한 힘이 되어줄 테니. 여러 가지로 힘든 일이 많겠지만 어머니 잘 보살펴드려야 한다. 너를 그 누구보다 의지하실 거야. 알겠습니다. 그래, 그럼 마음 단단히 먹고. 네, 라고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다. 평소에는 경박해 보여 별로 신뢰하지 않았던 담임이지만 오늘만은 빈말을 하는 것으로 들리지 않았다. 그대로 휴대전화를 들고 문자를 넣었다. 상대는 같은 학교에 다니는 스기노 다스야다. 스기노와는 같은 중학교에서 수영부 활동을 같이 했다. 고등학교에 와서는 둘 다 동아리 활동을 하지 않는다. 잠시 생각한 끝에 제목을 아빠가 죽었다 라고 했다. 제목 보고 깜짝 놀랐겠지. 사실이야. 이미 텔레비전으로 봤을지도 모르지만 칼에 찔려 죽었어. 한동안 학교에 못 갈 것 같으니 잘 부탁한다. 대학도 그렇고 앞으로 어떻게 할지는 미정. 아무튼 귀찮으니까 위로 같은 건 하지 말라고 모두에게 전해줘. 그럼 또 연락하마. 문자를 보낸 후 다시 침대에 쓰러졌다. 머리가 무겁고 몸도 나른했다. 어젯밤에 잠을 잤는지 못 잤는지 유토 자신도 잘 몰랐다. 눈을 감은 채로 몇 시간이나 꼼짝 않고 있었으니 아마 조금은 잤을 것이다. 하지만 자고 나서의 상쾌한 느낌은 전혀 없었다. 잠시 후 스기노로부터 답신이 왔다. 야, 뭐라고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인터넷으로 사건 내용을 확인했어. 끔찍한 일이구나. 일단 알았다. 위로고 뭐고 다 귀찮다는 심정 이해할 것 같아. 네 일이라면 다들 내게 물어보러 올 테니 그렇게 전할게. 신기하게도 문자를 주고받으니 아빠의 죽음이 실감났다. 우리 가족은 기둥을 잃었다. 지금까지 당연하게 해왔던 생활을 두 번 다시 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 불안감이 엄습했다. 머리는 여전히 무거웠지만 꿈지럭거리며 일어났다. 옷을 갈아입고 방을 나와 계단을 내려가는데 거실에서 후미코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아직 저도 잘 몰라요. 장례식에 대해서는 생각도 못 해봤어요. 아니, 모른다니까. 몰라 나도. 유토가 문을 열어보니 후미코가 수화기를 들고 서 있었다. 말투로 보아 상대는 집안 사람인 듯 했다. 아무튼 그만 끊을게요. 알게 되면 연락할게. 응, 네. 후미코가 전화를 끊더니 한숨을 길게 내쉰다. 누구야? 유토가 물으니 후미코는 얼굴을 찡그렸다. 센다이 할머니. 아, 하고 유토는 고개를 끄덕였다. 센다이에는 유토의 외가가 있다. 그곳에는 외삼촌과 외할머니가 살고 계신다. 할머니가 먼저 거신 거야? 응, 안 그래도 전화하려던 참이었는데 외삼촌이 뉴스를 보고 걸었지 뭐니. 도중에 할머니를 바꿨는데 어찌나 꼬치꼬치 캐묻는지 아직 아무것도 모른다는데도. 그러는데 또 전화벨이 울렸다. 후미코는 미간을 찡그리며 다시 수화기를 집어들었지만 발신자 표시를 보고 표정을 약간 누그러뜨렸다. 네, 아오야기입니다. 아, 그래요? 네, 저희는 아무 때나 괜찮아요. 그래요? 그럼 잘 부탁드려요. 네, 기다리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후미코는 고타케 아저씨야 라고 말했다. 지금 우리 집에 와도 되겠느냐고. 회사 측 연락을 맡으셨나 봐.
고타케라는 사람은 다케아키의 직속 부하로 유토와 하루카도 어렸을 때부터 얼굴을 보아온 사이다. 회사에도 사건이 알려진 모양이었다. 마스모토 쪽에는? 유토가 물었다. 나가노현 마스모토 씨는 다케아키의 고향이다. 그러나 태어난 집은 이미 없어졌고 부모님도 두 분 모두 돌아가셨다. 친척이 몇 명 있기는 하지만 교류가 거의 없었다. 기요코 고모에겐 알렸어. 뉴스를 못 봤나 봐. 자초지종을 설명하느라 애먹었어. 기요코 고모가 얘기를 듣고 막 울더라. 기요코는 다케아키의 여동생으로 결혼해서 나가노현에 살고 있다. 만난 지 3년도 넘은 고모는 야무진데다 늘 웃는 이미지여서 우는 모습을 상상하기 힘들었다. 그때 하루카가 소리 없이 방으로 들어왔다. 눈물 자국은 지워졌지만 눈두덩은 여전히 부어 있었다. 너희들 학교에는 알렸니? 후미코가 물었다. 유토가 응 하고 대답하자 하루카도 고개를 끄덕거리며 선생님이 사건에 대해 알고 계셨어 라고 말했다. 그런데 우리 아빠일 줄은 상상도 못했다면서 굉장히 놀라시더라고. 유토는 리모컨을 집어들어 텔레비전을 켰다. 화면에 기상도가 비쳤다. 여자 기상캐스터가 날씨를 설명하고 있다. 채널을 다른 곳으로 돌려보았다. 몇 개 채널에서 정보 프로그램을 방송하고 있었지만 어젯밤 사건은 나오지 않았다. 다시 일기예보를 방송하던 채널로 돌렸다. 좀 기다려보면 어디선가 나오겠지. 하루카가 말했다. 유토는 심경이 복잡했다. 아빠 살해 사건을 다루는 뉴스 따위는 보고 싶지 않다는 생각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어떤 식으로 보도되는지 알고 싶기도 했다. 아플 줄 뻔히 알면서도 욱신거리는 충치를 눌러보고 싶은 기분과 비슷했다. 현관에서 벨소리가 들렸다. 고타케가 도착했을지도 모르겠다며 후미코가 나가서 인터폰 수화기를 들었다. 네? 아니, 갑자기 그런 걸 물으시면. 죄송합니다. 그런 질문에는 대답할 수 없습니다. 그럼 이만. 후미코는 당황한 표정으로 수화기를 내려놓았다. 누군데? 유토가 물었다. 방송국 사람. 심정이 어떤지 듣고 싶대. 그게 지금 우리한테 할 소리야? 무슨 방송이래? 정보 프로그램인가? 그렇겠지 뭐. 그러자 하루카가 벌떡 일어나 방을 나갔다. 이어서 계단을 뛰어 올라가는 소리가 들렸다. 유토가 한숨을 내쉬었다. 내 참 어이가 없네. 왜들 저러는지 모르겠다. 우리가 지금 그런 인터뷰나 하고 있을 땐가? 후미코도 한숨을 짓는데 하루카가 2층에서 도로 내려왔다. 집 앞에 승합차가 서 있어. 방송국 스태프 같아 보이는 사람들도 왔다 갔다 하고. 유토가 마당 쪽으로 나 있는 유리문에 다가갔다. 그곳에서 집 앞길이 보이는 건 아니지만 유토는 몹시 언짢다는 듯이 커튼을 닫았다. 아이 참 어떡하지? 이러면 밖에 나가기도 어렵잖아. 후미코가 우울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때였다. 텔레비전에서 경박하면서도 음침한 음악이 흘러나왔다. 화면에는 니온밭의 다리가 비쳤다. 다음 순간 대도시의 사각, 도쿄 중심지에서 살인사건이라는 자막이 눈에 날아들었다. 고타케가 부하 직원 2명과 함께 유토네 집으로 온 것은 오전 10시가 조금 지나서였다. 그들은 정중하게 애도의 말을 건넨 뒤 앞으로의 일을 후미코와 의논하기 시작했다. 의논이라고 해도 실제로는 그들이 일방적으로 하는 말을 후미코가 듣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었다. 후미코가 같이 있어달라고 하는 바람에 유토도 자리를 함께했지만 유토는 회사에 관해 아는 바가 없었다. 장례 절차에 관해서도 이야기가 나왔지만 시신이 아직 도착하지 않아 내용에 진전이 없었다. 일단 준비는 시작하지만 일정은 경찰 쪽 이야기를 듣고 나서 정하기로 했다. 회사 사람들도 사건에 대해 자세히는 알지 못했다. 다케아키가 왜 그런 장소에 있었는지도 전혀 모르는 듯 했다. 조금 전에 니온바시서에서 회사로 연락이 왔다고 합니다. 형사들이 정오 무렵에
찾아오겠다고 했다는군요. 그때 자세한 내용을 들려줄지 모르겠습니다. 고타케가 침통한 표정으로 말했다. 그들이 있는 동안에도 친척과 지인들에게서 전화가 여러 통 걸려왔다. 전화는 유토가 계속 응대했다. 물론 호기심 때문이 아니라 진심으로 걱정돼서 걸었겠지만 제발 이쪽 사정도 좀 헤아려 달라고 투덜거리고 싶은 심정이었다. 아직 아무것도 몰라요. 똑같은 말을 되풀이하는 것만도 피곤한데 감사 인사까지 해야 하니 이만저만 짜증나는 게 아니었다. 그런 와중 현관벨도 몇 번이나 울렸다. 그 대부분이 정보 프로그램 리포터들의 짓이었다. 할 이야기가 없다는데도 범인에게 하고 싶은 말은 없나요? 라고 묻는 사람도 있었다. 그럴 때마다 유토는 말없이 인터폰 수화기를 내려놓곤 했다. 도쿄 한복판에서 살인사건이 벌어졌으니 센세이셔널하게 다루고 싶은 거겠죠. 제가 주의를 주겠습니다. 고타케가 집을 나서며 말했다. 실제로 단단히 이르고 갔는지 그 후로는 인터폰이 울리지 않았다. 한낮이 가까워서야 세 사람은 겨우 식사를 하게 됐다. 샐러드에 계란과 베이컨, 토스트와 캔 수프의 썰렁한 메뉴였다. 식욕은 없었지만 기계적으로 입에 밀어넣었다. 셋 다 말이 거의 없었다. 식사 후 유토의 휴대전화로 문자가 몇 통 들어왔다. 전에 같은 반이었던 친구들과 중학 시절의 친구들이었다. 하나같이 위로하는 내용이었고 답장할 기분은 내키지 않았다. 순수하게 걱정하는 마음에서 보낸 거라고 생각하고 싶지만 호기심에서 이러는 게 아닐까 하는 의심이 마음 한구석에서 피어오르기도 했다. 오빠! 하고 부르는 소리가 들려 고개를 돌리니 하루카가 턱으로 텔레비전 화면을 가리켰다. 화면에 약도가 비치고 있었다. 그 한쪽에 니온바시 다리라고 표기된 것을 보고 유토는 움찔했다. 남자 뉴스캐스터가 지시봉으로 약도의 한 부분을 짚었다. 이 에도바시 다리 남쪽에 길이 10m 정도의 짧은 지하도가 있습니다. 이 지하도에서 아오야기 씨의 것으로 추정되는 혈흔이 발견됐습니다. 따라서 경찰은 아오야기 씨가 칼에 찔린 곳이 바로 이 지하도 내부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의식불명인 남성은 아오야기 씨로부터 지갑과 가방을 탈취한 후 에도바시 다리 쪽으로 지하도를 빠져나와 다리를 건너 동쪽으로 도주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한편 칼에 찔린 아오야기 씨는 중상을 입은 채 범인과는 반대쪽으로 지하도를 나와 니온바시 다리로 향했습니다. 그 이유를 현재로서는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범인으로부터 도망치기 위해서, 다른 하나는 구조를 요청하기 위해서입니다. 뉴스캐스터가 빠르면서도 매끄럽게 말하는 내용에 유토는 귀를 기울였다. 어젯밤 형사도 그렇게 말했었다. 다케아키가 어딘가 다른 장소에서 칼에 찔린 후 니온바시 다리 위까지 혼자 걸어갔다고. 하지만 어떻게 칼에 찔린 사람이 걸어가는데 아무도 알아차리지를 못한단 말인가. 유토의 그런 의문을 듣기라도 한 것처럼 캐스터는 다시 말을 이었다. 에도바시 다리와 니온바시 다리 사이에는 유명한 증권회사의 본사 건물이 있습니다. 그곳에 근무하는 사람들에게 물어본 결과 사건이 일어난 시각인 밤 9시경이 되면 회사 출입문이 닫히기 때문에 사람들의 출입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통행인도 생각보다 적기 때문에 아오야기 씨가 누구와도 마주치지 않고 니온바시 다리까지 갈 수 있는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는 것입니다. 뉴스캐스터의 설명을 들으면서 유토는 당시 상황을 머릿속에 그려보았다. 가슴에 치명상을 입은 상태에서 걸어갔다면 그 고통이 이만저만 아니었을 것이다. 지기 싫어하는 성격에 고집도 센 다케아키는 평소에 어지간한 일로는 괴로운 표정을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는 자기도 모르게 내색하지 않았을까? 의식이 멀어져 가는 와중에 대체 무슨 생각으로 거기까지 걸음을 옮겼을까? 그건 그렇고 니온바시 다리라니. 다키아키는 왜 그런 장소에 있었던 것일까? 고타케 씨와 부하 직원들도 짐작되는 바가 없다고 하는 걸 보면 업무와는 무관한 일인 듯 했다. 그런저런 생각을 하다 퍼뜩 정신을 차려보니
어느 틈엔가 후미코도 옆에 와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다. 그녀의 손에 작은 수건이 쥐어 있었다. 하루카도 또다시 울기 시작했다. 프로그램에서는 패널로 나온 유명인과 탤런트들이 저마다 한마디씩 떠들어대고 있었다. 세상이 험악해졌다느니, 사람들의 마음이 황폐해지고 인명을 가벼이 여기게 되었다느니 하는 결론들을 제멋대로 내렸다. 유토는 리모컨을 들고 다시 채널을 돌렸다. 그러자 어디선가 본 듯한 여자의 얼굴이 화면에 클로즈업 됐다. 중년 여성이었다. 누구더라? 생각하고 있는데 후미코가 야마모토 씨네 라고 중얼거렸다. 우리 집에서 새 집 건너에 사는 아줌마잖아. 아, 그제 유토도 생각이 났다. 몇 번인가 길에서 마주친 적이 있었다. 네, 아주 착실한 사람이었어요. 믿음직한 아버지 같은 인상이고 행복해 보였는데 정말 안 됐어요. 마이크에 대고 야마모토 씨가 말했다. 유토는 텔레비전을 끄고 리모컨을 내던졌다. 저들에게 아기가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우리 가족에 대해 멋대로 떠드는 건 불쾌했다. 하루카가 화장지에 코를 풀었다. 그러는 동안에도 하루카의 눈에서는 눈물이 끊임없이 흘러내렸다. 그만 좀 해. 언제까지 울고 있을 거야? 유토가 소리를 지르자 하루카는 빨개진 눈으로 오빠를 노려보았다. 슬픈 걸 어떡해. 난 오빠랑 다르단 말이야. 다르다니 뭐가 다르다는 거야. 너는 여자라서 그렇단 말이야? 그런 건 아무 상관도 없어. 바보같이. 오빠랑 다르게 나한테는 아빠가 소중했단 말이야. 효도하고 싶었다고. 무슨 소리야. 뒤에서는 욕만 했으면서. 아빠한테 혼났을 때나 그랬지. 늘 그랬던 건 아니야. 오빠는 아빠라면 치를 떨었잖아. 아침마다 아빠랑 마주치기 싫어서 일찌감치 나가고 어제 아침에도 그랬으면서. 여동생의 반격에 유토는 말문이 막혔다. 전국을 찔렸던 것이다. 나도 아빠가 소중하지 않았던 건 아니야. 말은 그렇게 했지만 목소리는 한풀 꺾여 있었다. 그건 애정이 아니야. 돈 벌어오는 사람이 없어질까봐 걱정한 것뿐이지. 시끄러워. 넌 안 그랬어? 난 다르다니까. 나는 아빠를 사랑했단 말이야. 하루카는 얼굴을 바짝 치켜들고 그래서 우는 거야. 라고 덧붙였다. 그럼 왜 그렇게 버릇없이 굴었는데? 안 그랬어. 안 그러긴 뭘 안 그래. 유토, 그만해. 하루카도. 후미코가 신음하듯이 말하며 관자놀이를 눌렀다. 싸우지 좀 마. 제발 부탁이니까. 사이좋게 지내. 실내에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유토는 휴대전화를 손에 들고 일어섰다. 잠깐 나갔다 올게. 어디 가려고? 후미코가 물었다. 딱히 갈 데가 있는 건 아니야. 집에 있어봐야 답답하기만 하니까. 무슨 소리야. 네가 어슬렁어슬렁 나돌아다니면 주변에서 뭐라고들 할지 몰라. 지금 밖에 나갔다가는 방송국 사람들의 먹잇감이 될걸? 그러면서 하루카가 유토를 올려다봤다. 텔레비전에 나가고 싶은 거야? 그 말에 유토가 옆에 있던 쿠션을 집어들어 소파에 내동댕이 쳤다. 그때 또 전화벨이 울렸다. 후미코가 수화기를 들었다. 네, 아오야기입니다. 아, 그건... 네, 괜찮아요. 알겠습니다. 30분 후쯤이라고요. 그럼 기다리겠습니다. 후미코는 당황한 표정으로 전화기를 내려놓은 후 유토에게 시선을 보냈다. 경찰이야. 물어보고 싶은 게 있대. 집으로 찾아온 사람은 경시청 수사 1과의 마스미야라는 젊은 형사와 그보다 나이가 들어 보이는 가가라는 니온바시서의 형사였다. 가가를 본 유토는 순간 하며 놀랐다. 어제 니온바시서 회의실에서 만났던 사람이기 때문이다. 그는 다케아키의 안경 케이스에 대해 질문했었다. 진정이 좀 되셨습니까? 소파에 앉으며 마스미야가 물었다. 형사들에게 차를 건네던 후미코는 고개를 살짝 옆으로 기울였다. 솔직히 말하면 아직 믿기지 않아요. 텔레비전을 봐도 남의 일 같고요.
그러다가도 친척들에게서 전화가 오면 정말 큰일이 생긴 거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마스미야가 미간에 주름을 잡으며 그럴 수 있죠. 이해합니다. 라고 맞장구 쳤다. 그때 하며 유토가 끼어들었다. 그 사람은 어떻게 됐어요? 아빠를 찌른 놈 말이에요. 텔레비전에서는 아직 의식불명이라고 하던데요. 그러자 가가가 유토의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다. 그 사람이 찔렀는지 어쨌는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건 그렇지만 상태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마스미야가 말했다. 아직 의식불명이에요. 그렇군요. 실은 그래서 말인데 확인해 주셨으면 하는 게 있습니다. 마스미야는 양복 안주머니에 손을 집어넣더니 사진 한 장을 꺼냈다. 젊은 남자의 사진이었다. 신분증 같은 데에 붙어있는 사진을 컬러 복사한 듯 했다. 현재 의식불명 상태인 용의자입니다. 이름은 야시마 후유키. 이렇게 쓰죠. 마스미야가 사진을 뒤집어 보였다. 거기에는 용의자의 이름이 한자로 적혀 있었다. 마스미야는 사진이 도로 앞면을 향하게 한 후 어때요? 혹시 어디선가 이 사람을 본 적 없습니까? 아니면 이름을 듣고 생각나는 거라든지요. 라고 물었다. 후미코가 사진을 받아들었다. 유토와 하루카도 양쪽에서 유심히 들여다보았다. 정면을 향해 있는 사진 속 남자는 마르고 볼이 움푹 꺼져 있어 권투 선수 같은 인상을 풍겼다. 갈색으로 물들인 짧은 머리에 눈초리가 날카롭다. 무언가에 덤벼드는 듯한 느낌이 있었다. 집에 찾아온 적이 있다든가 비슷하게 생긴 남자를 봤다든가 그런 적도 없나요? 마스미야가 거듭 물었다. 후미코가 유토와 하루카의 반응을 살피려는 듯 얼굴을 바라보았지만 그들은 고개를 저었다. 저희는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말하면서 후미코는 사진을 테이블에 내려놓았다. 마스미야가 사진을 뒤집어 놓고 남자의 이름을 가리켰다. 그럼 이 이름이나 성은요? 생각나는 거 없습니까? 우편물을 보낸 사람 중에 이런 이름이 있었다든지, 이런 사람에게서 전화가 걸려온 적이 있다든지요. 아니면 아오야기 씨가 살아계실 때 이런 이름을 입에 올린 적이 있다든지요. 야시마가 아니면 야즈마라도 괜찮습니다. 이름을 내려다보면서 유토는 기억의 서랍을 뒤졌다. 그러나 아무리 뒤져봐도 찾아지는 게 없었다. 전혀 모르는 이름이다. 기억이 다소 애매하거나 나중에 착각으로 판명되더라도 상관없습니다. 아주 사소한 것이라도 떠오르는 게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야시마 후유키, 26살, 후쿠시마현 출신. 현 주소는 아다치구 우메다. 6개월 전까지 가네세키 금속의 구니다치 공장에서 일했습니다. 어떠세요? 이상의 정보로 떠오르는 것 없습니까? 가네세키 금속이라니 사실인가요? 후미코가 물었다.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본사에 가서 확인했어요. 정사원은 아니지만 근무한 기록이 남아 있었습니다. 후미코는 아이들과 얼굴을 마주 본 후 다시 고개를 저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남편은 집에 와서 회사 얘기를 한 적이 거의 없어요. 그렇군요. 마스미야가 사진을 도로 집어넣었다. 아빠 부하 직원이었나요? 그 사람이? 유토가 물었다. 임시직을 부하 직원이라고 부르기는 좀 그렇지만 아오야기 씨 밑에서 일한 건 사실이에요. 다만 면식이 있었는지는 확실하지 않네요. 그래서 그 점을 밝히기 위해 이렇게 찾아뵌 겁니다. 만약 아는 사이였다면 단순히 금품을 노린 범행이 아니라는 건가요? 아빠에게 무슨 원한이라도. 아직은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군요. 가족이나 주위 사람들은 뭐라고 하는데요? 가족이란요? 그 남자에게도 가족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라고 하던가요? 유토는 두 형사의 얼굴을 번갈아 보았다. 그러나 둘 다 그 질문에는 대답이 없었다. 잠시 후 가가가 잘 마시겠습니다. 라며 찻잔으로 손을 뻗었다. 그리고 아주 느릿한 동작으로 차를 한 모금 마시고 찻잔을 내려놓았다.
답답해진 유토가 대답해 주세요. 라며 자신도 모르게 목소리를 높였다. 유토! 하고 후미코가 나무라는 투로 유토를 불렀다. 죄송합니다만 마스미야가 입을 열었다. 수사 내용은 함부로 발설할 수 없어요. 하지만 저희는 피해자 유족이잖아요. 범인의 가족이나 지인들이 뭐라고 하는지 알 권리가 있지 않나요? 아직 그 남자를 범인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지금 단계에서는 피의자에 불과합니다. 범인이든 피의자든 그런 건 상관없어요. 어쨌든 저희는 심정은 잘 압니다. 가가가 끼어들었다. 저희도 가능하면 유족의 희망을 들어드리고 싶어요. 하지만 사건 해결에는 정보 관리가 필수입니다. 정보를 함부로 흘려 진상 해명이 늦어지거나 사실을 가려낼 수 없게 되면 결과적으론 피의자 측에도 손해예요. 그러니 당분간은 좀 참아주셨으면 합니다. 부탁드립니다. 가가가 머리를 숙이자 마스미야도 따라서 머리를 숙였다. 어른들이 그렇게까지 하자 유토도 더는 할 말이 없어 입을 다물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럼 사실이 밝혀지는 대로 알려주실 거죠? 저희는 알고 싶어요. 왜 그이가 그런 식으로 살해당해야 했는지를요. 후미코가 말했다. 물론입니다. 때가 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스미야가 대답했다. 정말이죠? 약속하시는 거죠? 네, 약속합니다. 마스미야가 힘주어 고개를 끄덕거렸다. 저도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가가가 그렇게 말하더니 유토를 바라보았다. 이건 아드님께 물어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뭐죠? 유토가 묻자 가가는 수첩을 펼쳤다. 슈분칸 중학교. 자네가 졸업한 중학교지? 유토는 당황했다. 중학교 이름이 나올 줄은 생각도 못했다. 그런데요? 그게 왜요? 아버지 휴대전화에 그 중학교로 전화한 기록이 남아있더군. 사흘 전 일인데 혹시 생각나는 거 없나? 아빠가 중학교예요? 유토가 후미코를 보았다. 엄마, 얘기 들은 거 있어? 글쎄 하면서 그녀가 고개를 갸웃했다. 중학교에 무슨 용건이 있었을까? 사모님도 모르시는 일이군요. 네, 처음 듣는 얘기예요. 그럼 학교 쪽에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무슨 일인지 알게 되면 저희한테도 가르쳐 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수첩을 덮던 가가가 한 가지만 더요. 라고 말했다. 남편분께서 니온바시에 자주 가셨었나요? 글쎄 그건 하고 후미코가 머뭇거리며 대답했다. 저희도 도무지 모르겠어요. 그이가 왜 그런 곳에 가는지요. 니온바시에도 여러 동네가 있습니다. 닌교초, 고덴마초, 고부나초. 그런 지명을 남편분께서 입에 올린 적이 있었습니까? 후미코가 또다시 의견을 구하는 눈길로 유토와 하루카를 보았다. 그러나 이번에도 둘 다 고개를 저었다. 그렇군요. 가가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형사들이 돌아간 후에도 유토의 가슴 속에는 여전히 안개 같은 것이 남아있었다. 그들에게 좀 더 명확한 얘기를 들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던 만큼 답답함만 더 커졌다고도 할 수 있었다. 세 사람만 남자 분위기가 다시 무거워졌다. 하루카가 틀려 먹었어 라고 중얼거렸다. 뭐라고? 유토가 물었다. 우리 말이야. 틀려 먹었다고. 뭐가 틀려 먹었다는 거야? 아빠에 대해서 아는 게 하나도 없잖아. 형사들이 묻는 말에 뭐 하나 제대로 대답도 못하고 모른다, 들은 적 없다, 본 적 없다. 순 그런 대답들 뿐이잖아. 형사들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겠어? 이제 와서 그래봐야 무슨 소용이야 라고 말하려던 유토는 입을 다물고 말았다. 무력감이 밀려오기는 유토도 마찬가지였다. 후미코가 말없이 부엌으로 갔다. 하루카는 다시 흐느껴 울기 시작했다. 이번만큼은 유토도 뭐라 나무랄 수 없었다.